네, 나른한 점심시간 뉴스로 바사삭 깨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바사삭의 MBC 성지연 기자입니다. 네, MBC 라디오 시사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네, 쿠마님 안녕하세요. 네, 이사나님 출첵하셔서 감사합니다. 무명님 출첵하셨고요. 보니까 네. 네, 프리데스크도 3주년이죠, 오늘. 스포일러 심은정님이 부탁하셨는데, 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반가운, 네, 그분이 찾아갈 겁니다. 네, 유태호님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어제는 잘 주무셨나요? 사실 어제 서울이 올해 첫 열대야였습니다. 제주는 벌써 사흘간 열대야라서 잠 설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강하게 비가 내리는 지역이 많은데요. 비 피해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6월 29일 목요일 뉴스 바사삭. 첫 코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른한 점심시간에 핫한 뉴스로 채워드립니다. 평일 낮 12시 30분 성지영의 뉴스 화사삭. 좋아요와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MBC 라디오 시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오늘 뉴스 완전 정복하는 온유한. 오늘은 경향신문 박순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보니까 좀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더 편안하네요. 다행입니다. 네. 비 오는데 오기 좀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비가 많이 와서 근데 아직 도로 사정은 괜찮은데 좀 걱정은 되더라고요. 또 지난번에 작년에 좀 피해들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도로들 일부 좀 침수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걱정은 좀 됩니다. 네. 지금 비가 보니까 막 팍 내렸다가 살짝 멈췄다가 네. 또 내렸다가 해서 약간 운빨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맞아요. 하더라고요. 나갈 때 저는 비교적 운이 좋았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저희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게 무죄가 확정됐죠. 네. 이게 사실 세월호 참사 보고 당시에 이제 보고 시간 가지고 조작했다 이런 혐의였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벌써 이제 10년이 다 돼가네요. 2014년 4월 16일이었죠. 그때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나서 좀 쟁점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쟁점이었잖아요. 받았으면 언제 받았느냐, 이제 네. 보고 시점과 시간, 타이밍 이런 게 좀 쟁점이었어요. 그렇죠. 대응을 적시에 못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이었는데 국회에서 답변한거나 아니면 이제 보고서로 내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충분히 잘 인지를 하고 있었다 이런 취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청와대였죠 그때는 20-30분 단위로 보고를 해서 충분히 잘 숙지를 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1심하고 2심에서는 이제 허위 보고였다 그렇게 해가지고 허위 답변이었다라고 해서 유죄가 나왔었어요. 물론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근데 대법원이 이제 무죄 취지로 다시 돌려보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무죄가 나올 건 어느 정도 예정이 돼 있었는데 왜 무죄라고 봤느냐면은 일단 이제 김기춘 실장이 전 실장이 보고한 내용이 일정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청와대에서 이제 보고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문제 삼았던 게 이 답변서 내용 중에 보면은 김기춘 전 실장이 대통령은 직접 대면 보고 받는 거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잘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답을 했거든요. 네. 근데 요게 그냥 주관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법원은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검찰의 상고 자체를 기각한 거죠. 이렇게 그렇죠. 되면 대법원이. 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취임 후 첫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눈여겨볼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명단부터 잠깐 볼까요? 네, 이 전체를 다 읽어드리긴 좀 그렇고 장관급 2명하고 네. 그다음에 차관급 13명 인사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관급은 일단 통일부 장관, 이제 지명자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입니다. 네. 통일부 장관은 지금 권영세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려가지고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 사표도 제가 듣기로는 한 석 달 전쯤에 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리가 안 되고 상당 기간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방송에서 깜짝 출마 선언을 하면서 후임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후임 장관을 지명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장은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 그러니까 이 자리도 장관급이거든요. 검사 출신이고요. 네. 국민권익위원장은 네. 지금 이제 현직 바로 전에 했던 분이 전현희 위원장인데 네. 이제 민주당 인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권에서 사실 불만이 많았었죠. 그래서 바로 다음 인사를 정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차관급 13명을 했는데 그 중에 좀 주목되는 인물, 이제 많이 아실 분들이 이 문체부 2차관의 장미란 교수, 네. 역도의 전설, 레전드. 네. 역도 선수 출신을 또 임명을 했습니다. 네. 뭐 이외에도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예를 들자면 이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네. 그 차관급 중에서 네. 이 차관 중에서 5명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좀 주목해서 먼저 볼 만한 내용인데 네. 사실 이번 개각이 13명의 차관들이 핵심이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제 원래 예측됐던 방통위원장도 발표를 안 했고 거긴 장관급이거든요. 그리고 통일부 장관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차관급을 5명을 이제 대통령실 비서관을 보냈다라는 거는 맥락을 보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 왜냐면 이제 용산이나 여권에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았던 게 공무원의 복지부동 이런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 네, 안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공공기관도 안 움직인다.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야권 인사가 기관장이면 더 안 움직인다. 뭐 이런 불만들 때문에 이 자리 가지고 싸움 같은 것들도 있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이제 공무원을 좀 잡기 위해서 아예 대통령실에서 직접 5명을 보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좀 것 같아요. 내려보낸다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국정 기조를 아예 전파할 사람을 그냥 핵심적으로 다 일일이 다 보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좀 같아요. 이렇게 잡겠다. 근데 차관을 보낸 거잖아요. 장관은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게 인사청문회 때문이죠, 결국은.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장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대규모로 한다는 건 어렵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은 그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는 이 장관 중에서 정치인 출신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리고 수석들 중에서도 많고요. 네, 맞아요. 다 굉장히 나오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출마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총선을 앞두고. 네. 사실 권영세 장관을 좀 부러워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못 나오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아직 움직일 수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차관 인사를 먼저 해서 이 공무원들을 움직이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장관 인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점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사실 장관급 2명 중에 한 분이 사실은 통일부 장관에 이제 지명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사실 이분이 그동안 쏟아낸 발언들이 몇면이 사실 좀 우려가 좀 많아요. 네. 어떻게 보면 구구 발언도 많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적대적인 발언들을 좀 쏟아내셔가지고 대북 통일 정책을 펼치기에 적합한 인사냐 이런 문제 제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좀 입장이 갈리는 것 같은데 사실 여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합한 인물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강경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대북 강경 정책을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궤가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윤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는 입장하고 궤가 맞고 어떻게 보자면 권영세 장관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권영세 장관은 오히려 좀 합리적이라고 이제 평가를 듣는 편이니까 네. 양쪽으로부터 다 고루 좀 인정을 받는 편인데 더 강한 사람을 내세웠다라는 거는 이제는 기존 기조를 더 강화시키겠다. 이제 이런 의지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번에 차관도 통일부 차관이 외교부 출신인 문순현 태국제사가 네. 지명된 걸 놓고 통일부 장차관이 다 이렇게 되면 통일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걱정도 좀 있어요. 사실 통일부뿐 아니고 이제 외교부도 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대통령 기조에 맞추는 그런 게 좀 강하다는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당 내에서도 일부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박근혜 정부 때랑 좀 비교를 하는데 그때 윤병세 장관이었거든요. 그쵸. 외교부 장관이. 네. 근데 그때 별명이 오병세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네네, 모르겠는데 5년 내내 해가지고 오병세 장관이었거든요. 그게 왜냐면 전통 그 외교관 출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예 한 자리에 두고 꾸준히 맡겼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외교관들은 약간 그 프라이드라던가 아니면 이제 기존에 해오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부하고 크게 상관없이 자신들 기조대로 쭉 밀어가는 게 있는데 이제 이게 좋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이 대통령의 의중대로 모든 게 확 바뀌게 되면은 이게 좀 피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비판도 여당 내에 있고 그래서 이제 외교 정책이나 통일 쪽,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두 분야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비판도 같이 있는데 물론 반론으로 이제 여권 내에서는 대통령의 의지를 따르는 게 이제 정부가 맞다, 뭐 이렇게 좀 반론도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각 명단에 사실 보류된 분이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이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보류가 됐어요. 네. 그래서 사실 뭐 계속 강행할 거다 얘기가 나왔던 이동관 특보의 거치가 어떻게 되냐, 이게 무슨 배경이냐, 이게 좀 궁금한 대목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오늘 바로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그 임명하겠다라는 기조 자체. 그러니까 제가 지난 월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참모들은 좀 반대의 의견들도 많고 하지만은 대통령은 그래도 의지가 있다 강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이 방향 자체는 좀 그대로인데 다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잠재워지기를 논란이 좀 조용해지고 좀 적기를 기다리고 있다라 그래요.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 게 아까 이제 장관 인사를 말씀드렸는데 이 장관 인사를 많이 하게 되면은 청문회를 많이 해야 되니까 부담이다. 이렇게도 국정운영에 볼 부담이 수가 되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반대 해석도 같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이제 지명을 한 다음에
다른 장관들도 지금 총선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같이 발표를 해주면은 일종의 이제 해칭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좀 희석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딱 하게 되면은 굉장히 집중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화제의 인물인데 만약에 여러 장관들을 동시에 지명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일종의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점이 조금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방향 자체는 아직은 뭐 대안을 찾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또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공석인 방송통신위원장 자리가 지금 대행 체제고 어떻게 보면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네.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법적인 뭐 인사청문회 2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임기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8월 이후가 지금 또 다시 용산에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임 그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확실히 끝나는 시점. 그래서 이제 모든 논란도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덩달아 여론도 좀 같이 보겠다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이제 기조가 자체가 바뀐 건 아닌데 어쨌든 이 타이밍은 좀 늦춰졌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 그리고 하나 또 좀 짚어봐야 되는 게 제가 아까 놓친 게 그 권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역시 좀 검사 출신이라는 거. 그렇죠. 이것도 이제 역시 주목을 해봐야 검사네. 뭐 이런 얘기가 된다라는 나오고 생각이 있더라고요. 들고 네네. 특히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런 표현 썼더라고요. 인상적이었던 게 권익위의 기능과 위상을 정상화할 수 있는 책임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정상화라는 표현이 이제 그간에 이제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았다라는 정상화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네. 이제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비판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윤 대통령 캠프에서 있었던 분이죠. 네, 캠프에도 있었고 특히 이제 네거티브 대응을 캠프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대응하는 거는 사실은 정말 최측근이고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일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정치권 인사들보다는 훨씬 더 가까운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윤핵관이죠. 장제원 의원이 이번에 뭐 용산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는데 막 가짜 뉴스다. 나는 불출마 생각한 적도 없다. 굉장히 강하게 발언을 했더라고요. 네, 오늘 인터뷰한 기사가 나왔고 그래서 저도 좀 주목이 됐는데 이게 왜 좀 주목이 됐냐면 여당 내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 만약에 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게 되면 총선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직 이제 시간이 좀 남아 있지만 그래서 만약에 총선에 임박했을 때 지지율이 너무 낮다. 이러면 이제 몇 가지 카드들이 거론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카드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 측근들이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윤핵관 의원들도 희생할 수 하게 이렇게 명분도 서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봤을 때도 좋을 거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장제원 의원은 원래 비서실장을 대통령 비서실장을 원했으니까 추후에 그 자리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을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걸 좀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제 본인 뜻은 좀 명확해 보이고요.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도 이 카드가 장제원 의원이 원하는 카드는 아니고 장제원 의원은 어찌됐든 간에 4선을 해서 다음 국회에서 초대 원내대표를 하는 걸 제일 원한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다만 상황이 너무 안 좋으면 그러면 이제 이런 카드를 쓸 수 있다라는 플랜 거였는데 B를 가동할 수 있다. 그렇죠. 이제 너무 안 좋으면 이제 희생할 수 있다 이런 거였는데 네. 오늘 아침에 이 여권의 좀 분위기를 물어보니까 이제 그렇게 고지 그 말 그대로 듣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일부는 진짜 불출마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발끈해서 이런 발언을 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네. 상황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치인의 발언이라는 게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지 속내가 뭔지 참 궁금할 때가 네. 있더라고요. 정치 그렇죠. 이제 기자들은 절대 그대로 보지 않고 항상 더 이면을 좀 따져보기는 하죠.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 발언 한번 짚어볼게요. 윤 대통령이 한국자유촌연맹 창립 행사에 참여했잖아요. 네. 뉴스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나누시도록 할게요.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종전선언을 합창했다며 비판의 강도를 적나라하게 높였습니다.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었습니다. 이게 발언 이제 방금 들으셨는데 중요한 것만 좀 짚어보면은요. 반국가 세력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이 반국가 세력들이 북한 집단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근데 요 대목까지 읽어보면 이게 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게 결국에는 민주당 내지는 문재인 정부를 뜻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돈과 출세 때문에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 또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다음에 종전선언 합창을 했다. 또 이런 표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다 야권을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이게 지금 이제 좀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자면은요. 야권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수위가 있어요. 점점 높아지고 있다. 네. 이게 최근에 수능 때문에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네. 사실 집권 초에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이미 윤 대통령이 썼었고 그게 야당, 노조, 시민단체 그러니까 여기가 이권 카르텔이다 이렇게 지목을 한 바가 그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표현을 한 거잖아요. 네.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면 이제 사실은 대화의 상대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렇죠. 강하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척결 대상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사실은 지금 이제 여야 간의 대화가 없는데 그런 기조가 더 강화될 걸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하태경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발언이 사실 요거 최근에 이제 박인환 경찰 제도발전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간첩 발언해가지고 사실은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요걸 두둔한 걸로 타이밍상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 윤 대통령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사실은 이게 이제 단순하게 좀 보자면은 일종의 소위 말하는 반반 싸움 이런 거라고 이해가 됐거든요. 왜냐면 네. 이제 지지층들은 강하게 결집을 시키고 상대 쪽은 좀 강하게 비판하고 이런 그림이라고 봤는데 근데 이제 여권의 좀 정무적인 판단을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지금 윤 대통령이 기존에 순방 해외 일정이 굉장히 많았고 네. 앞으로도 또 예정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권에서 판단하기로는 이 해외 일정들이 지지율 추이에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파리 가서 이제 부산 엑스포 홍보하고 이런 것들도 국민들이 좋게 봤고 그래서 지지율이 높아졌다라고 보는데 윤 대통령이 비우는 시기가 곧 오게 될 텐데 네. 그때 굉장히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양대 노총이 윤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계속해서 공세를 할 거고 근데 이제 그 전에 국내 정치를 좀 이렇게 좀 다잡고 그러니까 지지율 추이를 좀 이어가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공격이 왔을 때 대통령이 없더라도 그 기조를 좀 명확하게 하겠다 이런 지지층을 좀 의미가 다지는 발언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 이런 해석들이 같이 있더라고요. 민주당 발언도 상당히 세더라고요. 민주당 뭐 어제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고 오늘도 이제 공식 회의에서도 비판이 있었는데 일단 민주당의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어제 이런 표현 썼어요. 윤 대통령님 극우 유튜브 채널 끊으십시오. 좀 강하게 비판을 했고 그다음에 윤건영 의원 표현도 봐야 되는데 윤건영 네. 의원이 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었잖아요. 거리의 꼴통보수가 하는 말은 대통령이 하는 말은 그러니까 두 개가 달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우회적으로 윤 대통령 비판한 거고요. 또 태극기 부대의 시위 연설 수준이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네. 그리고 박강원 원내대표도 오늘 공격을 했는데 이렇게 대통령이 인식을 하고 있으면은 국정 운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잠시 뒤에요 1시 40분에 기자회견 해가지고 또 비판도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좀 정치가 너무 갈등 국면이라기보다 갈등 부추기보다 좀 약간 대화와 타협하고 민생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실 텐데 좀 네.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짧게 속보 하나 전해드리면 수원 냉장고 영화 시신 사건 수사 중인 경찰이 남편이 몰랐다고 했잖아요. 지금 피해 아기들의 친부를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박순문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점심시간 디저트 같은 방송 성지영의 뉴스 바사삭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아요와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MBC 라디오 시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네, 이번 코너는 이슈에 바삭한 전문가분들 모셔가지고 자, 이야기 나눠보는 바삭한 초대석 시간입니다. 저는 사실은 지난 주말에 이 무장반란 소식구 러시아에서 일어난 거 이거 큰일 나는구나 이거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평소에 안 보던 막 BBC, CNN 돌려가면서 막 리스닝을 갑자기 해봤거든요. 근데 또 자고 일어나니까 뭐야 이거 끝났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 좀 그러실 것 같아서 교수님 모셨거든요. 네, 정재원 국민대 유라시아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또 좀 이른 시간이죠.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비 오는데 오시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예, 좀 더워서. 시원하게 오신 것 같아요. 예. 교수님,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어떤가요? 예, 잘 알려져 있다시피 현재 이제 전적으로 우크라이나 땅에 이제 지금 전선이 펼쳐져 있고, 네. 자 아시다시피 1,7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고 국내외적으로, 그다음에 지금 이제 러시아가 침략을 해서 새로 빼앗은 영토
기존의 돈바스 지역 외에도 헤르손과 자포로지아주까지 해서 상당 부분을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 한 20% 정도를 이제 점령하고 있고 네. 큰 전선의 변화가 없다가 이제 참호를 구축하고 이제 방어를 하고 있다가 얼마 전부터 이제 우크라이나가 조금씩 이제 반격을 해서 하지만 아직 큰 성과는 없지만 하여튼 본대는 아직 뒤에 있어서 앞으로 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데이지님이 푸틴이 쫓겨나는 줄 알았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푸틴이 지금 52년생이니까 그렇죠. 뭐 70세잖아요. 그렇죠. 70세고 집권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저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무장반란 얘기가 나온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 완벽하게 통제된 사회였는데 이렇게 이런 그 심지어 자신의 충복이었던 그 인사가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건 뭐 더더욱 충격인데요.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게 이제 그 대중의 이제 어떤 불만을 보여주긴 하지만 어떤 반전이나 민주화 세력에 의한 어떤 뭐 저항이나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만 현재 이제 러시아 사회 균열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재원 교수님이시죠. 지금 많은 분들이 이름을 잘못 보셨다고. 아, 예. 네. 장재원 의원이랑 헷갈리는 경우 있는데 정재원입니다. 네, 정재원 교수님입니다. 네. 이제 바그너 그룹이라는 게 사실 뭐 많이 이제 언론에 얘기가 나오면서 용병 집단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 아니 용병 집단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내부에서 막 행진을 하고 무장 반란을 막 일으키고 이게 러시아군의 특수한 상황인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일단은 조금 사전에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이 구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구사회주 국가에서는 이 물리력을 크게 분산을 시켜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군대도 있고 경찰 특수부대도 있고 KGB와 같은 안보 그런 담당 기관에 또 특수부대도 있고 국경수비대 따로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물리력이 그래서 군사 쿠데타라는 형태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 이제 다 분산을 예, 시켜놨군요. 물리력을 어떻게 분산을 보면. 시켜놨죠. 네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 프리고진이라는 사람한테 이게 집중됐던 거죠. 유일하게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아주 더러운 사업들을 많이 해왔죠. 아프리카나 시리아, 리비아 또 심지어 중남미 뭐 곳곳에서 네. 이들이 벌여왔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푸틴의 어떻게 보면 푸틴 정권의 지저분한 일들을 그렇죠. 도맡아 한 거잖아요. 예. 물론 형식적으로는 분리돼 있지만 거기서 벌어들이는 여러 가지 수입들, 뭐 탄광이라든지 그 지역의 독재자들을 지원해서 탄광이나 뭐 금이나 석유나 가스 이런 것들을 계속 다양한 이권들. 예, 다양한 이권들은 취해왔죠. 또 혹은 뭐 시리아의 아사드를 지원한다든가 리비아의 또 세속주의 합타르 정권을 지지한다든가 하면서 많은 이권을 취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형식적으로 분리돼 있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러시아의 그런 뒷돈을 많이 담당을 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뭔가 서로의 합이 맞아서 예. 지금 이때까지 굴러갖고 그렇죠. 온 건데 예.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부장 반란을 일으켰 이유가 뭔가요?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무슨 쇼이구라든지 러시아 국방장관이나 뭐 참모총장이 제대로 된 뭐 지원을 안 했다든가 아니면 자신들을 고립시켰다. 이거는 결과고요. 네. 그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프리고진은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 이 피켓 하나만 들어도 곧바로 구속이 된다든지 그럴 정도로 굉장히 언론의 자유가 없는 상황 속에서 거의 유일하게 SNS를 통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왔거든요. 그렇죠. 텔레그램에 막 예, 메시지를 다 맞습니다. 막 효이고 막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 전쟁이 끊임없이 푸틴은 자국민들한테 정당성을 계속 홍보를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돈바스에 지난 8년 동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민간인들을 죽였다라든가 제노사이드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우리는 돈바스 주민을 보호해야 된다. 혹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나치다. 혹은 나토의 동진이 우리를 위협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전장에서 최전선에서 가장 힘든 싸움을 하고 바로 이 프리고진이 대놓고 여러 번 그런 일 없었다. 8년 동안 그런 일 없었고 나치도 없다. 나토도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그런 피해 상황도 다 밝히고 또 심지어는 가끔 우크라이나도 칭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거의 뭐 제거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푸틴에 선동하고 있는 이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정면으로 완전히 건드린 거죠. 정면적으로 예. 나온 거네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건데 이게 의외로 안 밝혀져 그러니까 집중을 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쟁이 시작한 이 수많은 몇십만 명을 정말 갈아 넣은 이 전쟁이 부당하다고 하는 걸 계속 얘기하고 이 전쟁은 푸틴과 그 일파 쇼이구라든지 그들의 이익 때문이다. 그들의 영토 욕심 때문이다. 이런 걸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뭐 시체를 쌓아놓고 거기 앞에서 굉장히 날것의 모습을 그대로 예, 보여주잖아요. 예. 저 이번 전쟁에서 제일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SNS가 굉장히 양측에서 엄청나게 선전전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보고 있으면 근데 저도 이제 매일 확인하고 있는데 네. 뭐 끔찍하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바그너 그룹이 어쨌든 푸틴의 이런 지저분한 일들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 역할이 이제 앞으로 하기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외교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나요? 하나 조금 중요한 게 우리 봐야 될 게 있는데요. 보도가 잘 안 돼 있었는데 바그너 그룹의 역할을 어쨌든 가장 지저분한 거는 어쨌든 러시아도 누르지만 네. 러시아가 어떤 부분을 흡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안 알려졌는데 그 러시아의 사실상 국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가스프롬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가스프롬 산하에 또 다른 용병부대를 이미 만들었고요. 이미 대체제를 좀 마련해놨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권력의 분산, 그 물리력의 분산을 계속 시도를 해왔죠. 그래서 그로 대체를 하고 있었고 또 아예 이제는 죄수들을 직접 러시아 군대에서 이제 채용을 하기로 하는 등 이 바그너를 누르고자 하는 그런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일단 있고 다만 이제 외교적으로 좀 문제가 될 것은 이게 이제 일단은 재편이 되든 어떻게 활용을 과연 벨라루스의 루카셴코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게 이제 전선이 이동을 했잖아요. 그들의 그 주거지라고 할까요? 그 본부가 이제 벨라루스 이동하게 이쪽으로 되면 간 거죠. 네. 그럼 그 옆에 이제 좀 더 저쪽에 많은 국가들은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우크라이나도 혹시나 그 위에서 재편된 바그너가 내려올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배신을 한 바그너이기 때문에 프리고진이기 때문에 바그너 그룹이 다시 그렇게 과거처럼 큰 세력으로 재편되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태에서 사실 서방 국가들이 굉장히 관심을 보고 주목을 했는데 다른 거 아니고 핵버튼 어디로 갔나? 혹시 얘네가 핵버튼을 맞습니다. 갖는 게 아닌가?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핵 보유국이 위기에 처하면 전 세계가 사실은 예.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건데 예. 어떻게 보세요? 푸틴이 앞으로 이런 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일단은 이번에 굉장히 위험했던 게 이러한 그 반란군 손에 실제로 뭐 보도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실제로 일부 그 바그너 그룹이 뭐 그 핵 기지를 잠깐 점령했다는 그런 약간 뉴스가 좀 나왔었어요.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 실제로 아마 만약에 이들이 그 성공을 하고자 했으면 아마 핵무기 기지를 먼저 접수를 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더 진행이 됐다면. 네. 러시아에는 지금 국적으로 다양한 레벨의 그런 핵무기 관련된 들이 이제 4,500기나 이제 흩어져 1,500기요? 예. 그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 생각보다 그렇게 보안을 잘 지키지 못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그들한테 넘어간 것도 문제지만 푸틴도 여전히 만약에 우크라이나 반격이 지금부터 이제 더 거세질 건데 상당 부분 만약에 기존에 자신들이 점령했던 영토가 뺏긴다면 아마 또 다시 전술핵 무기를 비롯해서 분명히 그 부분을 들고 나올 것 같습니다. 핵을 가지고 뭔가 협박을 행동을 할 수 하겠죠. 있다. 예. 직접 행동을 하기까지는 사실 쉽진 않지만 끊임없이 이제 위협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뭐 크림을 뺏긴다거나 크림 바로 앞에 온다거나 이러면 아마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 보도를 보니까 이번 반란에 러시아군 최고의 장성이 도왔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뭐 푸틴도 이제 예전에 그 푸틴이 아니다. 예. 이제 나이도 들었고 뭐 이제 좀 틈이 보인다. 뭐 임금님기의 캔디님도 이런 얘기 하셨는데 예. 어때요? 지금 상황이? 바로 좀 전에 이제 보도에 의하면 이제 수로비킨 총 부사령관이 이제 지금 구금이 됐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예측이 됐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수로비키는 하나의 이제 상징적인 그리고 가장 높은 레벨의 어떤 장성인데 그 외에도 아마 연방 보안국이나 여기저기 분명히 그 추종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로 보고요. 단순히 어떤 뭐 쇼이구나 그런 그들끼리 어떤 그 권력 다툼이 아니고 실질적인 어떤 이 전쟁의 염증 혹은 뭐 그런 것도 혹은 현재 정권에 대한 불만들을 상황에 따라서는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본인이 이건 아니다 싶었을 때 본인의 명령으로 이 바그너를 오히려 공격했다고 지금 이렇게 정당화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꼭 이 사람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묵인을 했거나 그냥 정보를 많이 흘려줬을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대대적인 색출이 공개적이진 않더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내부적으로 예상하고 뭔가 있습니다. 한번 솎아내는 게 있을 거다. 예. 근데 저는 약간 지금 잠깐 생각난 게 SNS에 아니면 사진에 보면 예. 아니 무장 반란인데 가서 같이 사진 그렇죠. 찍고 막 예, 셀피하고 막 환호를 하고 약간 맞습니다. 셀럽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예, 이게 맞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비극인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정부에 대한 불만이 엄청 큰 겁니다. 그리고 정권에 대한 불만. 예, 그리고 이 정권에 대한 불만이 있고 또 기왕에 전쟁했으면 이겨야지 하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굉장히 극우적인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끊임없이 어쨌든 징집에 대한 공포 그리고 이미 징병돼 간 사람들의 어떤 그런 소식들 그리고 굉장히 끊임없이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일상적인 국민들의 어떤 그런 말을 막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만일 거고 경제적으로도 분명히 이제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든 불만들이 이제 폭발이 돼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어쨌든 더 바람직스러운 대안을 찾는다기보다는 어쨌든 이 정권에 이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그나마 언로가 프리고진이 만들었던 거기서는 많은 항의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일종의 폭발을 한 것이죠. 안타깝지만 대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된 대안을 찾지 못했지만 어쨌든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을 보여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놀랍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크한 매버릭님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 정도로 위협적인 프리고진이 어떻게 살아있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물론 또 앞으로 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프리고진을 지금 현재 제거했다가는 또 어떤 다른 제2, 제3의 프리고진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그 프리고진이 개인을 지지하진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민중 대중의 불만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전쟁에서 유일하게 성과를 냈던 사람은 프리고진의 바그너 그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분명히 다른 균열들이 분명히 발생할 거기 때문에 푸틴도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하기 힘들 겁니다. 다만 바그너 그룹 일반과 프리고진을 분리시킨 다음에 프리고진은 지금 현재 알다시피 그가 많이 부패했다든가 그런 혐의를 계속 씌우고 있잖아요. 결국 어떻게 언젠가는 이 인기가 떨어질 때 분명히 제거를 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이를 보고 예. 나중에 이제 제거를 하지만 예. 지금 당장은 예. 어쨌든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도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지금 뭐 더 다른 데로 도망을 가든가 뭔가 그런 조치를 취할 거라고 봅니다. 이 지금 상황에서 푸틴의 최종 원하는 게 뭘까요? 이거는 참 저도 알면 좋겠는데 일단은 지금 목표는 지금 현재 최소의 한 목표는 지금 현재 점령한 지역을 굳히는 것. 새로 얻은 영토라고 이미 러시아의 학교 교과서나 네. 교과서에서 다 아예 나오거든요. 지도로. 새로운 얻은 영토다. 아예. 예. 그래서 거기는 최소한도는 그건 지키는 것이고 원래 더 목표는 더 나아가서 네. 사실은 이제 최소한 우크라이나를 내륙 국가로 고립시키고 서부 중심으로 밑에 이제 그 흑해 쪽을 완전히 장악해서 나토의 동지를 막고. 그렇죠. 나토의 동진도 막는다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우크라이나를 고립화시키고 흑해 지역을 러시아가 확보함으로써 동쪽에 이제 산업지대와 남쪽에 곡물지대 그런 것들을 모든 거를 러시아가 좀 더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겠죠. 다만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굳히는 게 아마 지금 영토를 굳히는 게 아마 최고로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서로 선전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서로 이기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우리가 서방의 이제 미디어에 많이 그렇죠. 노출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역할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사실은 러시아가 더 우세다. 어디가 열세냐 우세냐 이런 얘기 하는데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거는 열세 우세로 볼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뭐 예를 들면 미국이 뭐 후원을 해서 러시아를 침략한 게 아니죠. 네. 아무리 뭐 미국의 세계 지배가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지금 현재 전쟁은 러시아가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전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침공이죠, 사실. 그렇죠. 어쨌든 침공해 왔고 심지어는 그냥 침공해서 너네 뭐 이렇게 뗐지 하고 나간 게 아니라 거기를 아예 점령을 하고 자기 땅으로 곧바로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이 열세다 우세다가 아니라 이쪽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든 우크라이나 국민 입장에서는 내 영토를 빼앗겼으니까. 몰아내야죠. 예, 1,700명이 자기 땅을 지금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땅이 원래 내 고향이고 내 아버지 조상의 땅이고 내 일터인데 내 거주지인데 그걸 자신들은 당연히 억울하고 빼앗아야 그러니까 다시 되찾아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거는 어떤 거대한 하나의 민중 저항이지 그런 어떤 뭐 땅 따먹기 같은 하는 뭐 그냥 서로 간에 전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 전쟁은 원인은 어디 있을지 몰라도 분명한 침략 전쟁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봐야지. 예. 그렇기 때문에 설사 열세라 하더라도 그건 오히려 안타까워야 되는 거고요. 우크라이나가 열세면 러시아가 오히려 공세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저는 봅니다. 네. 청풍난자님이 전쟁의 승자가 어디 있나요? 하셨어요. 예. 네. 전쟁의 승자는 글쎄요. 뭐 저는 딱 그겁니다. 뭐 우리가 과거 일제시대 때 우리가 식민지였던 것처럼 그때 아무런 엄청난 희생을 치르더라도 결국 우리가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침략자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것 그것이 결국 승자가 되겠죠. 희생에도 불구하고. 예, 다만 이제 너무나 끔찍한 희생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은 다른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지금의 이 상태로 만약에 끝난다면 향후에 여러 가지 이 전 세계에서 너무나 이렇게 침략해도 뺏어도 되는구나
이런 어떤 그런 기준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상황을 갈 수가 있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사실 근데 이제 서방에서는 러시아 규제를 했는데 뉴스위크 최근 보도도 보니까 예. 이제 미사일 이제 못 쏠 거다 규제했으니까 예. 이랬는데 미사일 계속 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들여다 보니까 예. 우회로 부품 예, 다 수출하고 맞습니다. 예. 뭐 다 들어가고 있어서 예. 미사일 계속 쏘고 있다 이런 예. 얘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방에서 하고 있는 규제나 이런 제한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어떤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전 세계 뭐 이 전쟁뿐만 아니라 어느 물품도 항상 그런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크라이나 당국의 발표이긴 하지만 그 여러 가지 그 장갑차나 또 개인 화기나 미사일이나 또 네. 탱크 또 드론 모든 걸 다 수집해서 봤더니 러시아제의 거의 뭐 66%는 미제였다. 네. 미국 부품이었고 그 이외에 일본이나 뭐 독일 게였다. 이렇게 서방 부품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 판매와 재판매를 거친 이러한 그 러시아의 그 또 가짜 회사를 만들어서 그런 우회를 해서 들어오는 게 여전한 루트가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네. 또 그거의 한 72% 정도는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그 제재나 이런 것이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이번 사태가 네.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사실 이게 또 우리랑은 또 연관이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네, 네. 예, 뭐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한테 미친 영향이 굉장히 많죠. 뭐 물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도 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만약에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북한이 어떤 거기 핵시설이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거꾸로 미국이 혹은 우리가 예방전쟁이라고 하면서 선제 타격을 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봐라 지금 미국 러시아도 저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게 한다든가 일부가 제일 중요하게는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가능성인데 과거에는 그런 건 허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시나리오가 지금은 상당히 시나리오가 상당히 가능성이 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경우든 이 한반도가 굉장히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느 지역이 먼저 공격을 하든 심지어 중국이 대만 침공해도 한국은 거기에 분명히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굉장히 아직 관점을 명확하게 봐야 된다. 이 침략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관점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교적으로나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이러한 그 전쟁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많은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냉장고 영화 시신 사건 친부를 피해자로 전화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영화 살해 그 친모에 대해서도 영화 살해가 아니라 살인죄로 이 혐의를 전환했다고 합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면서 6월 29일 목요일 뉴스 바사삭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No, I won't talk too much, and I won't move, and I won't ever judge nothing you do. You got a prisoner, my heart is forever yours. Now the world keeps turning for you, and the stars keep burning for you. Baby, I'm your prisoner, caught within your eyes. Baby, I'm your prisoner, captive of your 날아오듯 달려오며 여기로 내려왔다. 그는 차 옆에 서 있었다. 지팡이 모양의 스웨터, 검은색 터틀넥, 짙은 회색 바지, 손목에 찬 시계. 나는 그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그가 왜 아직도 여기에 있는지 수줍게 물었다. 그는 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나는 그의 품으로 달려갔다. 그는 게으른 사람이었고 당신을 만나지 않고 며칠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외국은 좋은 게 하나도 없고 이곳은 달도 보름달 같지도 않아요. 그 후 우리는 시골의 한 곳을 선택하고 노자와 함께 그 작은 섬으로 여행을 떠났다. 나는 키메 시퀀스를 가게로 가져와 미래의 교장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편지는 2013년에 보냈는데 1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편지를 받지 못했어요. 그들의 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나는 그들의 주변에서 어려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묻습니다. 당신은 내 여자친구죠? 당신은 내 여자친구죠? 하지만 K로부터 희애는 나에게 기대어 여기저기 키스를 했는데 웃기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면 가슴 앞에 소개 사인을 건네줄까요? 좋아요.
사진을 인쇄해 좀 더 엄숙하게 만들어 보세요. 나는 그의 키스를 열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승님. 동적. 어렸을 때는 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그냥 매일 같이 있고 싶었어요. 그 후 우리는 세상의 여느 커플처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평범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열정적으로 사랑에 빠져 친밀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약간의 예술적인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마다 나는 그에게 몇 문장을 읽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생에는 나는 잘못된 인쇄가 되고 싶습니다. 완벽한 사랑의 시 속에 빠져들고 나를 놀라게 하고 당신의 존재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킴은 종종 게으르고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아마도